자, 이제 오후장 대비 투자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지금 아시아 마켓에서 한 1.4%? 뭐 크게 오르진 않는데 배럴에 64달러 90센트, 한 65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유가가 자극받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유럽 연합이 이제 대이란 제재를 다시 복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얘기가 있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조금 점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동 쪽에는 끊이지 않고 뭔가 이슈가 벌어지고 있죠. 다만 이게 예전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이라고 하는 그 메이저급 국가들의 분쟁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뭐 후티 반군이나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이런 이란 프락시들이 예전에 대비해서 워낙 약해졌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좀 두드려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친이란 세력들. 그렇죠. 그래서 이란의 어떤 군사적 흐름을 대신해주고 있는 이런 프락시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였는데 네. 이 세 지금 지역이 모두 다 약해진 상황. 뭐 가자는 거의 점령당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헤즈볼라도 힘을 잃었고 그 다음에 후티 반군도 뭐 미군이나 여러 군데 그 공격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이슈가 되진 않고 있지만 그래서 유가 차트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는다고 했을 때는 뭐 70달러 넘어서 다시 뭐 이제 80달러 간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의 폭은 굉장히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나 할 가능성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가운데 네. 중동 쪽에서도 이슈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런 국제 분쟁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또 증시가 이미 올라온 상황에선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중국의 전승절 기념일 앞두고 북중러 연합이 이제 약간 반미 정서 연합군처럼 그런 이슈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뭐 경제적인 연합체를 또 구성하고 달러 패권을 예전에도 한번 흔들려고 하다가 된통당했는데 또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건지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지금 달러 결제 시스템인 쉬프트 그거를 스위프트, 또 스위프트를 좀 대체하는 뭐 중국 중심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에는 뭔가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까 봐 인플레이가 자극이 되면은 미국은 지금 입장에서 금리를 막 낮추려고 막 온갖 혈안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아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오르고 장기물 위주로 오르고 달러가 약간 반등하고 그리고 또 우리 원화는 내려가질 않으니까 주가 상승은 반등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당일성이나 지속성을 조금 의심하게 하는 현상이라서 그 이제 만기라서 어떻게 보면 동시 만기까지 이미 세팅되어 있는 만기 지수를 좀 버티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동시만기? 있겠다.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만기니까 이번 주에 이제 뭐 전수절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면 뭐 말씀드렸던 프랑스 정부와 관련된 재신임. 그런 재신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영국도 굉장히 심각한 게 그 준비된 제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영국 그 선물이에요. 국채 선물인데. 영국 국채 금리에 국채 선물, 금리 선물인데 국채 가격이죠. 국채 금리가 가격. 아니라. 가격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계속 바닥치고 24년에 바닥치고 25년 들어서 한 번 흔들렸다가 영국 길트 몇 년짜리인지는 모르고 지금 이 10년짜리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다는 거죠.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피그스 국가들이 안정되는 데 비해서 오히려 지금 피그스 국가들보다도 영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현 상황. 이런 것들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 그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주택 쪽에도 정책을 쓸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내리지 않아 미국판 부동산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미국도 3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들썩이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게 과연 주식시장에 정말 좋은 이슈인가. 지금 뭐 유동성이 충분히 풀려 있고 여전히 자산시장으로 돈은 가고 있고 ETF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으나 이런 큰 그 매크로의 변화를 과연 우리가 무시할 만한 수준인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물가의 상승이 지금 뭐 유가 하나만으로는 표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네. 저는 유가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결국에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디플레 수출이 멈췄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물건에 관세가 더해지면서 중국에서 나오는 공산품들은 아직도 여전한데 네. 거기에 붙는 그 관세는 아직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연초부터 누구보다도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그렇죠. 우리 같이 뭐 부흥회를 하듯이 동계동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매크로의 변화는 분명히 좀 약간 뭔가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톤다운이죠. 그렇죠. 금값 상승도 조금 의미 있게 좀 봐야 되는 맞아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반등을 하고 있고 반등을 이끄는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형태가 됐고 외국계 창구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인데 사는 것까지는 뭐 또 거기에 또 이제 코스피 선물까지 지금 순매수잖아요. 뭐지? 뭔가 좋게 보나? 근데 어저께 하락 구간에서는 또 미결작정이 급증하면서 아랫 방향을 외국인들이 전부 이끌었고 네. 어젠 또 대거 매도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이제 반발 매수가 그렇게 어제의 물량을 뛰어넘을 정도의 강력한 매수가 아니라면 오늘의 매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하락 구간에서 미결작정이 다시 급증하고 있고 네. 만기가 그렇게 크게 남지 않은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면 거래일 기준으로 한 7일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미결작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롤오버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여전히 선물 매도로 뭐 예를 들어 롤오버를 한다? 이런 것들은 지수 상단을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외국인 수급은 최근에 좋은 방향은 아니다. 최소한 상단을 좀 막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국내 또 수급 동향 다시 추가로 본다면은 시장이 그렇다고 또 막 흘러내리거나 급락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떨어지면은 항상 얘기하는 저가 매수, 대기 매수 존재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유동성 측면이 좀 있을 텐데 뭐죠? ETF? 네, 일단 예탁금은 좀 늘었고 예탁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ETF 쪽으로도 돈이 좀 들고 있죠. 그다음에 특히 상반기에 이제 역전의 용사들이었던 조방원 이런 쪽으로는 ETF가 굉장히 다양하게 늘고 있습니다. 인버스 ETF, 2배 인버스 ETF까지 생기고 있는 그런 양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2배 인버스 생기면 이거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2배 인버스는 그 인버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현물 바스켓도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안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인버스 상품을 만들어서 파생 상품으로 매도를 하려면 반대쪽의 현물도 분명히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의 현물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 뭔가 자극제가 있으면 그런 이 단기 수급이 참여했을 때 탄탄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런 기계적인 수급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반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그로 인한 반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또 하락도 생각보다 끊임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고요. 네. 오늘 또 뉴스의 한 꼭지를 보니까 미국 주식 살 때 네. 버피 동께서 워렌 버핏.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사셨다. 네네. 그래서 우리도 그거 사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뭐 저는 뭐 적절한 투자라고 보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의 호흡은 10년일 수도 있다라는 것. 10년? 그러니까 10년 기다려서 이제 뭐 두세 배 연세가 내겠다. 많으신데 지금 10년을. 근데 그 투자는 누군가 뭐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하셨던 형태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 패턴은 장기 투자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투자였다. 근데 뭐 짧게 성과를 낸 적도 있지만 네. 뭐 긴 호흡일 수도 있는데 네. 그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투자가 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정부의 압박 때문인데요. 그 압박이 뭐 영원할 리도 없고 뭐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뭐 좋은 투자라고는 보지만 그러면 그런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ETF에 내가 올라탄 것이라면 그 ETF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계속
그 추적해 봐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예전처럼 S&P 500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라는 시각은 장기적으로 이걸 꾸준하게 모아온 분들에겐 해당되는 이슈지만 네.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뭐 5천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투자 전략은 제가 보기엔 이제는 꽤 위험해 보인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꽤 위험해 보이고 유럽 증시도 꽤 위험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부터의 신규 투자는 조금 우리가 방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섹터를 고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막 풀리면은 막 금융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딘가에 바스켓, 뭐 비클, 뭐 담아야 되니까 뭐 펀드들도 많이 생겨나고 대표적인 게 최근엔 ETF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선순환 구조라면 ETF 설정이 되니까 현물을 주식을 사야 되잖아.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운용을 하는데 저기 하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측면은 그 상품들이 엉키기 시작하면은 우리 이제 뭐 꼭 그 비근한 예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 이제 CDO 같은 복합 상품들 있잖아요. 부채담보보증권들.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빅샷 같은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이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반 투자자들이지만 근원이 어디가 되지만 하나 터지면은 연쇄적으로 다다다닥 터진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게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죠. GDP 대비 우리는 아직 뭐 40%대니까 이제 늘어야 50% 정도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보다 적지만 우리는 일단 중요한 건 기축통화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정부가 확장 재정을 쓰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네. 우리도 지금 뭐 PF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취약성은 여전히 좀 물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꾸 정부가 여기에다가 돈을 대면서 뭔가 버티게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행사라든지 누군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우게 하면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미국이나 우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뭔가 계속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렇죠. 우리 증시가 벌써 지금 9월 달까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세 달째 3,100, 3,200에서 묶여 있다라는 것도 또 분명히 한번 딱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자, 옷장 투자 전략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좀 늘리기보다는 약간 우리 조금 비중을 좀 줄이면서 관리하는 쪽으로. 네, 일단 그 세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4분기를 맞아서 일단 뭐 증권 세제가 결국 어떻게 결정날지 그다음에 관세도 결정 안 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PEC과 관련된 이런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보시면서 천천히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증시 라이브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